한국 건축 보수 실무 문제 분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목명이 원래부터 이제 시공이 실무로 보수 실무로 바뀌었어요. 그죠? 그리고 그 첫 해고, 그리고 또 문제 속에서 과목명처럼 실무 사항들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 실무 사항 중에 이미 그 개정되는 그 사항 속에 포함시키고 또 했던 것들이 적산, 그 다음에 현장 관리, 안전 관리, 이런 공정 관리, 이런 요소들을 다 반영시키다고 했기 때문에, 자, 적산 문제와 이렇게 공정 관리에 대한 내용들이 시험 문제에 또 예시 문제, 물론 보수 문제, 예시 문제로 적산 문제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포함될 가능성은 다들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특히 또 이렇게 공부 연차가 되는 분들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준비를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적산 문제는 제가 학원에서도 굉장히 적산 문제의 유형들을 많이 이렇게 만들어서 그 시험 문제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시험 치게끔 제가 했던 이유가 뭐냐 그러면, 실무 경험이 아무리 많더라도 그게 시험 문제가 됐을 때 실수하기가 굉장히 좋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문제에서 요구하는 정확한 수치를 산출하는 데까지 거기에 답을 맞추는 경우가 잘 없죠. 실무 경험이 아무리 많더라도. 그래서 그 실무가 시험 문제화 되면 실제로 시험 특수성에 맞게끔 문제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문제를 분석하고 시험을 쳐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실수를 많이 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게 논술 문제고 배점이 꽤 크기 때문에 틀렸을 때 받게 되는 타격이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논술 문제는 전체적인 내용 구성상에서 주어진 도면과 이런 상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문제를 보면서 채점자가 판단을 해서 배점들을 고려할 수 있지만, 적산 문제는 답이 딱 정해져 있을 수 있죠. 그죠? 그럼 그 정해진 수치에서 틀린 답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건 아직까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원래 첫 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채점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실질적으로 원래처럼 산출 그 과정에 산식을 요구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제로 시험 수강생들은, 수험생들은 답만 쓰면 되는 이런 상황이었단 말이죠. 물론 제가 이제 강조는 이 산출 값만 요구하더라도 꼭 산식은 적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이유가, 왜냐하면 답이 틀리더라도 그 산식을 제시함으로써 어느 정도 이렇게 합리적인 그 풀이 과정을 통해서 배점을 받기 위한 목적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이 적산 문제는 틀리게 되면 0점 처리가 될 수 있다는 부담감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제가 항상 최소한 한 번 이상은 검사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설명드렸던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자 보수 실무 문제는 그래서 그런 실무 문제가 원래 많이 반영된 첫 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문제를 제가 적산 문제를 만들어내는데 그 적산 문제의 오류 값들을 거의 없이 누구나 시험을 치더라도 누구나 그렇게 답을 산출할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을 갖고 채점할 수 있는 문제를 만드는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물론 출제자는 저보다 더 많은 시간을 소요해서 문제를 만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문제 자체에서 이의제기거리가 발생하면 사실 상황은 좀 심각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적산 문제는 저는 그 문제 만드는 그 과정이 어려웠을 거라고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실무 문제가 포함되는 첫 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약간의 어떤 오류라든가 어려움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래 시험에서는 1번 문제에서 용어 사용 문제, 2번 문제에서 시험 난이도 문제, 난이도는 쉽다고 이야기한 분들은 단순하게 실질적으로 최적만 산출하고 면적만 산출하면 되니까 쉽다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너무 단편적인 시각이 되겠죠. 그죠? 전체적으로 이 문제를 푸는데 걸리는 시간을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 시간까지 고려한다면 절대 쉬운 문제가 아니죠. 주어진 시간 안에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의 상황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 다음 3번 문제. 출제 범위를 제가 총평 때 말씀드린 것처럼 종속 회반적 물식기. 그 다음 복청률이 페어 글러스라고 이야기하죠. 그죠? 이런 시공에 대한 내용들이 시험 문제에 포함되기 시작했다는 말이죠. 그죠? 실제로 출제됐기 때문에. 그렇다면 제가 총평 때 이야기했던 실제 시공 현장에서 실제로 실무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그러한 모든 사항들이 다 시험 문제에 반영해서 그럼 수험생들은 다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다음 4번 문제. 4번 문제는 문제에 저는 오류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예를 들어서 어쨌든 간에 이런 상황이 오류가 아니다. 출제자가 그 모든 것들을 다 고려해서 수험생들이 시험 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고려해서 채점 기준을 만들어 놨다.
이렇다면, 그렇다면 그래도 그나마 어쨌든 다행인 상황이고, 그랬을 때도 문제점은 뭐냐면 그런 모든 상황들을 다 고려해서 답을 기술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원래 실무 문제는 제가 난이도를 평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실 이러한 문제의 전반적인 상황이 채점에 분명히 영향을 미칠 것 같고요. 채점에 영향을 분명히 미칠 것 같고, 이미 제가 복귀된 답안을 분석해 보더라도 상황이 조금, 시험 치신 분들은 더 잘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상황이 조금 심각한 상황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일단은 문제에서 어떠한 부분들을 이렇게 답안을 기술해야 되고, 어째서 이렇게 이 답안 요구사항은 뭔지 정도까지는 제가 분석을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기술한 답안 내용과 비교를 해서 내가 원래 어느 정도 배점을 받을 수 있을 건지를 판단해 보시면 좋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1번 문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는 그동안 우리가 풀어왔던 전통 목조 건축에 대한 변에 따른 시공 문제다. 이렇게 보여지죠. 그죠? 그래서 첫 번째, 문제를 분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제가 중요하다고 수도 없이 강조를 했죠. 그죠? 문제 분석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답안은 내가 그냥 알고 있는 내 나름대로 임의의 답안이 되기 때문에 절대 채점 포인트를 맞출 수가 없고 그 채점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내용이기 때문에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이 시험에서 제일 중요한 첫 번째는 문제 분석이라는 거예요. 외기가 없는 팔짝집 전통 건축물. 이 내용은 우리 수강생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 구조적으로 잘 알죠. 그죠? 이런 유형의 어떤 건물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그 다음, 내진 기고주. 이 용어 문제는 이제 제가 더 이상 체크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총평에 체크되어 있기 때문에 총평을 못 들은 분들은 그 총평에서 제시한 용어 문제의 문제점을 한번 확인하시고요. 그럼 내진 기고주. 내진 기고주가 이 문제상에서는 내진에 있는 우고주를 의미한다. 이렇게 판단되어지고요. 초석 상면에서 5cm가량이 들렸다. 그럼 변이가 뭡니까? 일단 변이 양상은 내진 고주가 들렸다는 거죠. 일반적인 변이 양상은 아니에요. 그죠? 기본적으로 고주가 들릴 정도의 변이가 발생하려면 그 고주가 혼자 들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 고주 상부에 있는 모든 부재들이 들려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럼 지붕부까지 들려야 되는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발생할 상황은 아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 구조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이런 구조와의 연관성 속에서 출제자가 시험 문제를 풀으라고 하는 거구나 라고 이해할 수가 있어지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런 내용들은 시험이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다고 보는 거고요. 그 다음, 계측 결과 내진 기고주의 들림 현상은 진행 중이다. 집안 침하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제가 이런 상황들은 반드시 체크해 놓으라 그랬죠. 놓치면 안 된다고. 왜? 기초 부분의 변이를 제외시키라는 거예요. 기초 부분의 변이. 근데 분명히 문제 출제자가 이 제외시키라고 그러는데 이런 거 문제 제대로 보지 않고 기초 부분의 변이에 대한 내용을 답안 내용에 포함시키면 출제자와 의도와 전혀 상관없는 나만의 답안을 그냥 기술하게 되는 거죠. 그죠? 나만의 스타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배점이 30점입니다. 그죠? 30점.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첫 번째 요구사항을 한번 봐볼게요. 들림 현상의 원인, 추후 예상되는 변형 손상 10점입니다. 그러면 기둥이 들렸는 원인에 대해서 한 가지 서고요. 그 다음에 이게 들림으로 해서 그걸로 인해서 건물에 나타나는 변이에 대해서 기술하라는 겁니다. 물론 내용만 쓰면 안 되겠죠. 그것과 관련돼서 필요한 상세 도면들을 같이 포함시켜서 답안을 기술하는데 얘가 10점이면 원인 5점, 변형 손상에 대해서 5점, 각각 5점 정도 배점이 주어졌다고 보여지고 그럼 이 변이 원인의 핵심은 뭐냐? 구조적인 측면에서 이해도가 필요한 거죠. 구조적인 측면 이해. 전제가 뭐가 들어갔습니까? 외기가 없는 팔짝 전통 건물. 거기에 뭐가 있어요? 내진 귀고주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내부에 고주열이 있고 외기가 없는 이런 건축물의 유형들이 어떤 건지 제가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드렸죠. 제 교재에도 자세하게 나오고 그런 건물에서 나타나는 구조적인 문제점들까지도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조선 후기 궁궐 건축에서는 구조적으로 어떤 구조 방식을 취해서 그런 구조적인 문제점을 해결했다. 이런 내용까지 구조에서 굉장히 상세하게 다뤄드렸죠. 그죠? 그래서 시공은 제가 수업 시간에 구조와 시공을 구분해서 설명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내용을 숙지할 때 체계를 잡아서 숙지시켜 드리기 위함이고 시공은 제가 항상 강조하듯이 구조와
분리될 수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런 구조적인 요인이 이런 시공에서 건물의 변이 요인들로 작용하기 때문에 구조 공부가 제대로 되지 않고 시공 시험을 칠 수는 어렵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얘의 핵심적인 원인은 뭡니까? 1차적으로 추녀의 문제점을 생각해 보실 수 있겠죠. 그죠? 추녀가 뭐 예를 들면, 자, 먼저 이런 유형에서 딱 머릿속에 떠올라야 되는 건물이 있죠. 부사 무량수전, 법주사 대웅보전, 경복궁 건정전, 이런 건물들이 떠올라야 되는데, 자, 문제점이라고 이야기할 만한 건물 중에 두 건물. 자, 부산 무량수전은 추녀가 어떻게 되어 있죠? 레어마을 선초 건물 추녀 구성의 특징이 반영되어 있죠. 그죠? 추녀가 도리 밑으로 구성됨으로 해서 이런 건물에서 추녀 뒷부리가 들려버리면 어떻게 되죠? 그 위에 있는 부재들이 들리면서 하부에 있는 고주가 딸려올 가능성이 발생하겠죠. 또, 실제로 법주사 대웅보전에서는 구조는 동일한데 중청 건물이 다른 것만 다릅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자, 이런 건물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는, 실제 발생할 심각할 수 있는 문제 하나는 도리와 도리를 받는 그 보의 레벨 차이에 의해서 측면에 설치되는 장년의 뒷부리가 안정적으로 설치될 수 없다는 게 가장 심각한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법주사 대웅보전에서는 내목도리 부분이 처지면서 파손이 발생한 그런 변형이 발생했죠. 그러면 이 측면 장면에서 발생하는 이 구조적인 문제점이 이런 내진 고주를 들어 올릴 수 있는 이런 문제점으로 상관성을 가질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 봐야 되겠죠. 그죠? 시험 치면서.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두 가지 내용이 핵심이고요. 그리고 시험이다 보니까 딱 이 두 가지 부분뿐만 아니라 좀 더 폭넓게 이제 생각한다면 결국은 이 추녀 뒷부리가 들릴 수 있는 요인 중에 기포가 처진다거나 또는 우주 하부가 부식되거나 우주가 기운다거나 이런 문제점들도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때 추녀의 변이를 야기를 시켜서 구조적인 요인 외에, 이렇게 외기가 없는 팔짝집의 구조적인 요인 외에 이런 문제점으로 인해서도 추녀의 변형이 발생하면서 이런 기둥이 들리는 문제점이 생길 수 있다까지 어느 정도 이야기할 수 있으면 원인은 어느 정도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랬을 때 변형의 손상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이건 제가 수도 없이 한 이야기니까, 자, 이런 변형이 발생했을 때 기본적으로, 자, 추녀 뒷부리가 들리거나 고주가 들렸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건 1차적으로, 자, 추녀 위에 뭐가 있어요? 합각부. 합각 위에 뭐가 있습니까? 자, 지붕부 있죠? 지붕부에 추녀마루, 합각마루, 지붕부의 변형이 같이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추녀 밑에 뭐 있습니까? 귀포 밑에 우주. 그럼 축부의 변형은 당연히 발생하겠죠. 건물이 기울거나 횡자국을 발생하거나 이런 양상들이 당연히 같이 연관되고, 그 다음에 그러한 연관성 속에서 결부되어 있는 부재들은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 변형에 의해서 부재들의 변이와 또는 심한 경우 파손까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런 상황들을 변형 손상의 도면과 함께 10점, 100점 중에 5점 정도 받을 수 있는 적절한 양으로 채워 넣어야 되겠죠. 내가 이거 정말 제가 상세하게 설명 많이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아무리 많이 알고 있다 하더라도 그걸 다 적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핵심적으로 중요한 요소와 그걸 쓰고 난 다음에 조금 더 써야 된다면, 추가적으로 조금 더 쓸 수 있는 일반적인 요소들까지 포함시켜서 그 배점의 분량에 맞게끔 답안을 구성한다. 그래야 그 배점에 주어진 점수도 받을 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를 풀 수 있는 시험 시간까지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제가 설명드렸던 거죠. 자, 2번 문제 한번 봐볼까요? 2번 문제는 두 번째 요구사항은 수리 및 안전조치를 위한 가설 계획을 수립하고 도외하시오. 가설에 대한 문제다. 그죠? 이것도 제가 가설에 대한 내용은 별도로 제가 시험 치면서 상세하게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일단은 이런 가설을 하기 위해서 건물의 변이가 지금 저 정도면 심각한 상태라고 보여지고 1차적으로 뭐 해야 됩니까? 건물에 대한 안전조치가 필요하죠. 건물에 대한 안전조치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게, 가세와 버팀목들이 일반적으로 설치돼야 되고, 추녀가 처졌을 가능성을 가산하면은 추녀의 처짐을 보강해 줘야 되겠죠. 그죠? 또는 뭐 임시 활주를 설치한다든가, 활주가 설치되어 있다면 활주가 추가적으로 변형되지 않게끔 보강을 해 준다든가, 이런 방식의 건물에 대한 안전조치가 선행돼야 될 거고, 두 번째는, 가설에 대한 기본 이야기가 들어가야 되겠죠. 공통가설, 가설 비계, 가설 덧집, 항상 이 세 가지는 이야기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가설 공통가설에 뭐 가설 펜스라든가, 뭐
뭐 공사 안내판이라든가 안전 표지판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뭐 안전 조치에 따른 어떤 내용과 함께 포괄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 가설 비계 구조, 가설 비계 구조에서 제가 강간 비계 구조, 그다음 철골조 구조 둘 다 어느 정도 기본 내용은 알고 있으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그런 사항에 대해서 뭐와 함께 도면과 함께 설명하실 수 있으셔야 된다고 제가 설명드렸죠. 이런 내용들 포함시켜 설명드리고 마지막으로 덧집을 설치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강간비계 구조인 경우에는 덧집을 설치하지 않고 우장막 처리할 수 있는 경우도 제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상황적으로 덧집이 시공상에서 불편 요소로 장애 요소로 작용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는 거죠. 그죠? 그럼 해체 보수 범위와 건물의 규모와 여러 가지 것들을 종합해서 이런 가설 덧집과 가설 비계에 대한 구조를 선택하고 거기에 따라서 가설 계획을 수립해 들어가는 내용으로 도면과 함께 10점 정도 배점 받을 수 있는 양으로 내가 수업 시간에 제가 아무리 이런 강간 비계의 구조와 뭐 철골조 구조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렸다 하더라도 그 내용을 다 여기에 들어와서 뭐 경사로는 어떻게 하고 가설 계단은 어떻게 하고 막 딱 이런 내용들까지 모두 다 넣을 수는 없습니다. 모두 다. 주어진 배점이 10점 정도에 맞게끔 내용을 구성해서 답안을 구성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 세 번째 요구사항. 세 번째 요구사항은 수리를 위한 해체 범위 및 보수 방법을 설명하라. 10점이죠. 그러면 그냥 쉽게 설명해서 제가 5점 정도 배점이 주어졌다고 보면요. 해체 범위는 일단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기둥이 들린 상태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연관되는 게 추녀의 변이와 또 반드시 구조적으로 연관될 수밖에 없는 게 측면 장연의 변이가 이 연관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서 종합적으로 이 건물에 나타날 수 있는 변이의 정도를 생각해야 되겠죠. 그런데 기둥이 5cm 정도 들렸다는 이야기했고 변이가 이렇게 지속되고 있다 그러면 기둥 들린 정도가 사실은 굉장히 많이 들린 정도는 아닌 상황으로 일단은 보여지고요. 많이 들릴 수도 없죠, 현실적으로. 그죠? 그런 상황으로 본다면 추가적으로 변이가 이런 변이와 함께 추가적으로 발생한 변이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 건지에 따라서 이 해체 범위가 달라지겠죠. 그러면 하나로 딱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과 어떤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해체 범위를 항상 판단해야 된다. 제가 이렇게 설명드렸잖아요. 그럼 그런 상황에 따라서 해체 범위를 단순하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 얘는 해체 범위가 별도로 요구됐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면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 보수 방법. 자, 보수 방법에서 쓸 수 있는 게 일단은 조사, 그 다음 해체, 그 다음 설치. 이 세 가지 사항이 있죠. 그죠? 일단은 보수를 하려면 건물의 전체적인 현황들을 조사를 해야 되겠죠. 그죠? 변이 현황. 원인은 이야기됐고, 그죠? 변형에 대한, 현황에 대한 어느 정도 이야기됐기 때문에 이 조사 사항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 건물의 전체적인 변이, 건물의 기울음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현황 조사 정도는 포함시킬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그죠? 그 다음 이런 건물들이 이 건물의 성격이 주어지지 않았죠. 이 건물이 뭐 불정 건물인지 뭐 궁궐 건물인지 뭐 어떤 건물인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실 중요한 요소가 아니라서 어쨌든 해체해서 들어갈 수 있는 해체 시에 조금 유의하거나 그런 중요한 요소들, 기본적인 요소들은 포함시키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설치. 자, 이렇게 변형했을 때 해체하고 설치할 때 설치 사항들을 다 쓸 수는 없죠. 지금 이 배점이 10점이잖아요. 그 중에서 이 보수 방법이 5점이에요. 그럼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은 항상 제가 이야기하지만 핵심적으로 중요한 요소 위주로, 그리고 이런 상황일 때 보강해야 되는 요소는 꼭 집어 넣어주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외기가 없는 이런 팔짝집일 때 꼭 구체적으로 제가 보강해야 되는 사항들 설명드렸죠. 그리고 그 실사례들도 제시해드렸고, 그런 거를 도면과 함께 이 설치에 반드시 포함시켜 줘야 조금 더 완성도 있는 좋은 답안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1번 문제는 이 정도로 분석하고요. 자, 2번 문제. 자, 2번 문제는 사실은 시간만 충분히 주어진다면 뭐 이렇게 특별히 못 풀 문제는 아닙니다. 그죠? 문제를 일단 한번 봐볼게요. 자, 아래는 지정문화재인 목조 건물의 수립을 위한 도면이다. 벽면 기단의 일부 지대석의 침하는 발생하지 않음.
이게 이제 뭐 시공에 대해서 이렇게 푸는 문제면 이거 반드시 중요하게 체크돼야 되는 사항이죠. 그죠? 장대석이 밖으로 밀려 나오고 일부는 파손되어 있다. 변에 대한 거네. 그죠? 그래서 장대석 기단이 일부는 밀려 나오고 일부는 파손이 발생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전제가. 밀려 나온 장대석은 해체 수리할 거고 당연히 해체해서 재설치를 하겠다는 이야기인 거고. 그죠? 그다음 파손된 장대석은 신재로 교체한다. 빼내서 신재로 교체하고 해체해서 교체하고 난 다음에 다시 재설치를 해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런 상태에서 다음에 사항에 대해서 답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죠? 자, 요구사항을 먼저 한번 봐볼게요. 아래 조건에 따라서 첫 번째 요구사항이 신재로 교체되는 장대석, 화강석의 물량 산출. 자, 얘는 최적으로 산출돼야 되죠. 그죠? 그 다음, 가공 면적, 면가공, 맞댄면 가공, 가공 종류별로 각각 산출하시오. 얘는 뭘로 산출해야 됩니까? 자, 면적으로 산출해야 되죠. 그죠? 면적으로. 그래서 첫 번째 요구사항은 교체되는 화강석의 물량이고 최적이고요. 자, 두 번째 요구사항은 그 면 가공에 대한 면적에 요구되는 요구사항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최적은 쉽게 가로, 세로 곱하기 길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 면적은 가로 곱하기 세로죠. 이것만 보면 굉장히 쉬워요. 그죠? 굉장히 쉬워요. 근데 사실 이 면적을 산출해내기 위해서 판단해야 되는 부분들이 시간이 좀 걸리죠.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문제 조건을 조금 더 살펴야 됩니다. 이렇게 해놓고 문제 풀 수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자, 면 가공과 맞댄면, 면 가공은 알기 때문에 맞댄면 가공은 제가 20면 가공, 맞댄면 가공 기본적으로 두치 6cm 맞댄면 가공한다고 말씀드렸죠. 이 목적도 제가 설명드렸어요. 그러면 자, 가공할 때 맞댄면은 자, 기본적으로 맞대는 부분이 상, 하, 좌, 우 이 네 면이 맞대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네 면이 맞대는데 자, 목적이 자, 맞댄 면은 마찰 계수를 확보하기인 것도 있고요. 장대석을 기단을 한 번이라도 시공해 보면 알겠지만 이 맞댄 면을 정교하게 가공해 주지 않으면 돌들을 정교하게 이렇게 딱딱딱 맞대서 설치하기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이 맞댄 면은 통상적으로 표면의 가공 정도보다 보통 한 단계 정도 낮추는 정도로 이렇게 맞댄 면을 가공하는 게 일반적인 거죠. 그죠? 그래서 문제 요구 조건에서도 보면 맞댄 면 가공, 면 가공 도드락 100눈이고 그보다 한 단계 낮은 맞댄 면 가공은 64눈이다. 그럼 얘는 맞댄 면에서 6cm 정도로 이렇게 면 가공을 도드락 64눈 정도로 해주면 된다. 이런 조건이 주어진 거고. 그죠? 실질적으로 5cm로 이렇게 풀으신 실무자들 중에 5cm로 풀으신 분들도 있어요. 5cm는 뭐냐? 문화재 건물 수리일 때는 6cm이지만 신축 건물일 때는 5cm 기준이 맞죠. 근데 지금 상황은 문화재 건물이기 때문에 6cm 기준으로 가야 되는 게 맞겠죠. 그죠? 자, 그 다음 가공은 인력 가공이며 반드시 체크돼야 되겠죠. 그죠? 할석된 화강석을 기본으로 산출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그죠? 할석이 되어 있는 화강석. 자, 제가 수업 시간에 자, 인력으로 석재를 할석할 때와 기계 가공 할석할 때의 가공 과정 완전히 다르다. 제가 말씀드렸죠. 굉장히 강조 많이 했던 부분이고 이 부분 제가 잘 숙지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원석을 가져와서 할석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혹두기 가공을 하고 그 다음 뭡니까? 거친정, 고운정, 정다듬을 하고요. 그 다음 자, 도드락 25눈, 64눈, 100눈 도드락 다듬하고 보통 여기까지 끝나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건축 부재에서는. 근데 이제 상황에 따라서 물갈기 과정까지 가기도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특수한 경우에는. 자, 이 과정이 무슨 과정입니까? 인력으로 석재를 치석해 가는 그 과정입니다. 가공해 가는 과정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 할석된 돌이 근데 기계로 잘라버리면요. 이 전체 과정이 다 의미 없어져 버리죠. 그냥 기계로 딱 잘랐을 때, 기계로 딱 할석해버렸을 때는 오히려 표면 질감이 너무 깨끗하기 때문에 반대로 오히려 표면 질감을 내기 위해서 도드락 다듬을 한다든가 정다듬을 한다든가 이렇게 치석을 해 들어가는 거죠. 면가공을 해 들어가는 거죠. 그랬을 때 문제에 주어진 조건에 따라서 이게 인력 가공이냐, 기계 가공냐에 따라서 상황이 굉장히 달라지는 그런 상황이 있다는 거 일단은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문제는 할석된 화강석을 기본적으로 산출한다 이렇게 됐으면 지금 돌이 할석만 된 단계면 그 다음 남아있는 단계가 뭡니까? 도드락 단계 하나 남아있고 정다듬 단계가 하나 남아있고 저기 그
지금 마지막, 그 혹두기 단계, 그 다음 정다듬,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도드락다듬에서 25눈, 64눈, 100눈 단계 이렇게 단계적으로 넘어가잖아요. 이렇게 쭉 단계적으로 넘어가는데 그 각 가공 종류별로라는 게 이 단계를 모두 쓰라는 건지 아니면은 그냥 면 가공과 맛댄면 가공 이 두 개에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마감되어 있는 요 과정만 쓰라는 건지가 사실은 좀 애매합니다. 근데 출제자의 그냥 문제의 문맥상 그냥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냥 제가 이해하는 정도입니다. 이것도 이제 채점이 정확하게 포인트가 알려지지 않기 때문에 제가 완전히 이렇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이 마지막 가공 도드락 100눈과 도드락 64눈으로 가공되는 면적을 산출한 걸로 보여지지만 시험 치는 수험생 입장에서는 자, 인력으로 가공하는 그 과정들을 다 이해하고 있는 상황에서 돌은 할석된 화강석을 한다 그러면 일단은 규격에 따라서 어떤 형태에 따라서 거칠게 이렇게 할석이 된 상태다면, 그죠? 인력으로 할석이 되면 거칠겠죠. 그 표면을 도드락 표면까지 만들어 들어갈 때, 도드락 단계 만들어 갈 때까지 그 가공 단계가 있죠. 그럼 그 가공 단계별로 면은 어떻게, 그 다음에 20면까지 이렇게 다 이야기해야 된다면 실질적으로 기술에 되는 사항들이 훨씬 더 많아지죠. 그럼 요거는 이제 요 내용을 일단은 요 정도까지 일단은 오해 소지가 있다는 부분까지만 짚어놓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자, 면 가공, 맛댄면 가공, 뒷뿌리 가공은 산출 제외한다. 넣지 말라는 거죠. 통상적으로 뒷뿌리는 혹두기 가공하는데 그 부분은 산출해서 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산출 결과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자, 해배와 루배로 이렇게 면적과 최적으로 산출하는 그런 요구고요. 자, 수량 계산은 지정소수위 위야 1위. 구하고 끝수는 4, 4위 반다. 반올림하라는 이야기죠. 지정소수위. 제가 수업 시간에 지정소수위가 원래는 첫 해기 때문에 설마 지정소수위를 이렇게 외워서 뭐 어려운 건 아니지만 외워서 문제를 내는 것보다는 분명히 소수점 몇 개짜리 처리하는 걸로 그냥 제시해 줄 가능성이 좀 더 높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첫 해니까. 아무래도 시험 적산입 들어오는 첫 해니까. 근데 그 지정소수위 예를 들어서 뭐 석재다, 기와다, 그죠? 이런 경우에는 수량 산출 시 뭐 소수점 뭐 2위까지 한다든가 목재는 3위까지 한다든가 이런 기본적인 사항은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조금 외워두시라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고, 그죠? 자료상에서 이렇게 좀 체크를 해두시라 제가 말씀드렸고, 그 다음 근데 지금은 이렇게 지정소수위를 이야기해서 지금 실제로 석재는 지정소수위가 2위단 말이에요. 소수점 2위까지 구하라는 건데 그 지정소수위 2위 이하 1위까지 구해서 셋째짜리 구제해서 반올림해서 둘째짜리까지 구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 밑에 보면 소수점 2위까지 산출하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무래도 출제자가 이거 지정소수위 이렇게 직접적으로 제시 안 해준 게 조금 신경이 쓰였었든지 어쨌든 간에 수량 산출은 소수점 둘째짜리까지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사실은 지정소수위가 모르더라도 자, 셋째 자리에 반올림해서 둘째 자리에 산출하면 되는 걸로 일단은 문제는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이 기본적으로 다 이해하고 있어야 이런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를 이해할 수 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정미수량. 정미수량도 제가 수업 시간에 개념 설명드렸죠. 그죠? 자, 수량 산출할 때 정미량과 소요량으로 구분되는데, 자, 할증이 포함되지 않는 양과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내역을 뽑으려면 할증을 적용시켜야 되죠. 그죠? 할증이 적용된 소요량이 있다. 그러면 그 할증이 적용되지 않은 정미량을 뽑으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죠? 이건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그죠? 기본적으로. 그랬을 때 실질적으로 요구사항은 이미 자, 말씀드린 것처럼 교체돼야 되는 석재의 물량,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그 석재에 교체돼야 되는 석재 물량과 함께 물량을 산출하고 그 다음에 그 교체되는 물량의 면과 맛댄면 가공의 면적 산출 이 두 가지를 요구하고 이 점수가 10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10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 요구사항은 자, 아래의 조건에 따라서 공정관리를 위한 상세 예정 공정표를 횡성식 공정표,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바 차트, 그죠? 바 공정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죠? 자, 작성하시오. 10점. 착공 후 공사 준비 과정부터 완공까지 30일간, 공기는 30일이라는 이야기고 3일 간격으로 작성한다. 그러면 바 차트 작성할 때
3일 단위로 날짜를 이렇게 적용시키라는 겁니다. 그죠? 어려운 내용 아니에요. 다만 이 내용은 사실은 바 차트를 요구하는 게 제가 수업 시간에도 야, 이런 차트까지 요구할까? 이런 생각은, 이런 이야기까지 제가 말씀드렸는데 어려운 사항은 아니에요. 어려운 사항은 아니고 바 차트를 한 번만이라도 봤다면 사실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왜냐하면 일단은 공사는 단순한 내용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일단은 전체 공사에서 공정은 기단 공사 공정입니다. 그 기단 공사 공정에서 세부적으로 포함시킬 수 있는 세부 공정들이 쭉 잡혀지겠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 공정에 따라서 얼마만큼 공사 기간이 걸리는지를 대충 생각해서 지금 교체 물량들이나 뭐 해체 보수 범위를 보면 대략적으로 판단할 수 있겠죠. 그건 공기가 30일이단 말이에요. 그 공기 안에 이런 내용들을 차트로 이렇게 차트로 이렇게 작성하라는 거고, 이게 몇 점이 10점이고, 그럼 차트 작성은 굉장히 단순하죠. 그럼 그 차트 작성할 때 조금 중요한 사항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공정별로 조금 중요한, 뭐 또는 특기 시방 요소라고 뭐 할 수도 있는 이런 사항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내용으로 조금 설명해 줄 수 있으면 조금 더 좋았겠다. 이런 생각 들고, 그리고 이 바 차트는 사실은 실무적으로 한 번이라도 본 분들은 다들 웬만큼 다 작성하셨고요. 다만 거기에 따른 세부 내용들 설명에 있어서 약간씩 뭐 조금씩 부족한 점은 있지만 어쨌든 이 사항들은 근데 바 차트를 한 번도 못 보신 분들은 개념적으로 뭐 이렇게 쓰기가 조금 쉽지 않았을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럼 2번 문제는 이렇게 하고 1번 문제를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요구사항들대로 요구사항에 따라서 문제를 한번 그러니까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를 한번 판단 한번 해보죠. 자, 그러면, 자, 교체돼야 되는 부재를 한번 봐볼게요. 자, 귀털석이 있고, 자, 얘는 장대석, 지대석이고, 그죠? 지대석이고, 1벌대, 2벌대, 3벌대, 그죠? 장대석 3벌대의 기단이 되네요. 그죠? 3벌대의 기단이 되고, 그러면 교체돼야 되는 게 일단은, 교체돼야 되는 게 해체해서 수리해야 되는 것들, 그죠?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교체돼야 되는, 신재로 교체돼야 되는 것들. 자, 신재로 교체되는 부재가 이돌, 3개 부재네요. 그럼 얘는 밀려 나온 거죠. 밀려 나온 부재가 되는 겁니다. 밀려 나온 부분. 그럼 밀려 나오는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해체해야 되는 거죠. 그럼 해체 물량, 그 다음에 교체 물량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요 도면 조건으로 산출할 수 있는 거고요. 자, 우선은 부재를 한번 볼게요. 자, 얘는 귀털석. 1번이 귀털석. 2번은 모서리돌 치수가 지금 주어지긴 했는데 정상적으로 주어지는 치수 방식은 아니지만 이해는 할 수 있어요. 일단은 정상적인 치수 방식은 아니지만. 그럼 저 돌은 제가 항상 수업 시간에 강조했죠. 왜냐하면 노출되는 면이 2면이죠. 이 돌은 노출되는 면이 1면이지만 저 모서리돌은 노출되는 2면이고 또 이 조족조는 구조적으로 저 모서리 부분들이 내부 토합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기 때문에 저 부분의 변형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서 보통 돌보다 뒷뿌리 길이를 길게 사용한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 부분은 이쪽 면색의 뒷뿌리 부분이 되는 거고 또 이 돌은 이쪽으로 보면 뒷뿌리 부분이 길게 구성될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을 제가 굉장히 강조 많이 했던 부분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치수를 그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이 돌은 자, 2단 면석이죠. 그죠? 이 돌의 치수는 지금 폭이 1200이고 춤은 여기 보면 단면도상에서 300. 자, 그 다음 뒷뿌리 길이는 여기 종단을 잘라놓고 설명하는 거니까 통상적으로 300 정도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부재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일단은 치수는 나왔어요. 그죠? 치수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 부재 하나하나를 따로 뽑아놓고 한번 봅시다. 따로 뽑아놓고. 자, 귀털석, 1번 귀털석부터 한번 뽑아볼게요. 자, 두 번째 모서리돌, 그죠? 2단 모서리돌. 자, 그 다음에 면석, 2단 면석. 대략적으로 일단은 3개의 부재를, 교체해야 되는 3개의 부재를 따로 뽑아놔 봤어요. 그 다음 치수를 한번 넣어 볼까요? 자, 얘는 지금 여기가 지금 700이죠. 그죠? 그러면 자, 구해야 되는 게 그 세제곱, 그죠? 메타 단위로 환산시켜 줘야 되겠죠. 그죠? 0.7. 그 다음에 얘는 1m. 자, 그 다음에 얘는 춤은 어떻게 됩니까? 300이니까 0.3.
그 다음 이 길이는 어떻게 되죠? 이 길이? 이 길이는 지금 여기가 어떻게 됩니까? 요 길이가 0.3이 되죠. 그죠? 그럼 이 길이는 0.7이 됩니다. 그럼 일단 치수가 나왔어요. 그죠? 0.7. 그 다음에 여기가, 0.4죠. 0.4. 그 다음에 요 길이가 0.3이니까 요 길이는 어떻게 됩니까? 그럼 요 길이가 0.7이 되겠네요. 그죠? 0.7. 그럼 부재 치수가 나왔어요. 부재 치수 나왔고, 두 번째 부재는, 자, 요게 1m, 이게 0.7m, 높이가 0.3 됐죠? 됐죠? 그럼 요거는 요 부재 치수만 나오면 최적 구하는 거는 쉽잖아요. 그죠? 가로 세로 곱하기 가로 세로 곱하기 0. 가로 세로 곱하기 길이 하면 되잖아요. 그죠? 0.3 곱하기 0.7 곱하기 1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다음 이 돌은 1.2입니다. 길이가. 그다음에 춤은 동일하게 0.3. 그죠? 뒷부리 길이도 0.3. 그죠? 그럼 얘도 역시 얘는 0.3 곱하기 0.3 곱하기 1.2 하면 돌의 최적이 그냥 쉽게 나와집니다. 어렵지 않죠.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자, 이 돌은, 귀털석은 실제로 치석을 하려면 이렇게 방향의 돌로 할석을 해놔야 되죠. 그러면 이만큼의 뭐가 생깁니까? 로스가 생기겠죠. 그럼 설계 단계에서 이 로스된 부분까지 고려해서 최적을 잡아줄 건지, 아니면은 도면에 딱 주어진 치수대로 할석된 돌을 기본으로 한다니까, 문제의 조건에 할석된 돌을 기본으로 한다고 조건이 부어 있으니까, 그러면 딱 요 형태별로 이렇게 최적을 산출해야 될지 조금 헷갈릴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이거는 어떤 하나의 원칙이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좀 힘들 수 있습니다. 왜냐면 실제로 원칙이 없고요. 품셈에 원칙이 제시된 것도 없고, 다만 이제 설계할 때 설계자가 이런 부분들이 로스가 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최적을 주는 게 맞다 해서 설계할 수도 있고요. 다만 근데 설계가를 그렇게 했는데 발주처에서 야, 이걸 왜 이렇게까지 설계를 해서 그거 빼. 이렇게 해서 실제 물량대로 설계를 해. 그 대신 할증이 있잖아. 할증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 사실은 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런 걸 빼서 설계하는 경우들도 있죠. 그러면 실무에서는 이렇게도 설계할 수도 있고 저렇게도 설계할 수 있고, 그건 이제 그 다음 협의 과정을 거쳐서 합리적인 방향을 도출해 나가는 거죠. 왜? 하나의 기준이 딱 있는 게 아니고, 기준이 있다면 그렇게 가면 되겠지만, 그렇죠? 그럼 시험 문제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선은 시험 문제에서는 문제의 조건이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문제의 조건에서 다 지워져 버렸네. 문제의 조건에서 할석된 돌을 기본으로 한다고 그런 조건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면 문제 조건만 본다면 이렇게 꺾여진 기역자 형태의 돌로 최적을 산출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전체 최적에다가 요 할석된 만큼의 최적을 빼내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얘와 얘의 최적 구하는 것은 굉장히 쉽습니다. 시간이 얼마 소요되지 않죠. 그죠? 문제는 맞된 면입니다. 맞된 면. 자, 맞된 면을 산출을 하려면요. 자, 맞된 면과 면 가공을 산출하려면 일단은 어느 부분이 면이고 어느 부분이 맞된 면인지를 생각을 해야 되겠죠. 자, 귀털성은 노출되는 면이 몇 면이에요? 세 면이겠죠. 그죠? 좌우면과 상면, 세 면이 노출되죠. 세 면. 그럼 자, 얘는 면 가공이 3면이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맞된 면은 몇 면이 됩니까? 좌우, 하부, 3면이 또 맞된 면이 되죠. 그럼 좌우, 하부, 3면 맞등이 되고. 자, 두 번째 모서리돌, 2단 모서리돌은 면 가공이 몇 면이 됩니까? 노출되는 몇 면이죠? 좌우 2면이죠. 그죠? 그러니까 2면을 가공을 해야 되고. 자, 맞된 면은 몇 면입니까? 좌우, 상하. 제가 좌우, 상하 모두 실제로 시공할 때 맞된 면을 가공해줘야 정교하게 도로를 설치할 수 있다, 장대에서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상황에 따라서 설계할 때 실무자는 나는 좌우는 맞대는 거 굳이 얘는 구조적으로 크게 필요 없어서 굳이 맞된 면까지 정교하게 가공하지 않아도 돼. 나는 뺄 거야.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상황에 따라서 그게 협의 단계에서 아니야, 좌우도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 설계에 포함시킬 수도 있는 거고, 그거는 실무에서는 협의 단계라는 게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시험 문제에서는 기본적으로 맞된 면은 다 산출해 줄 건지, 아니면은 상하만 산출해 주고 좌우만 산출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 건지에 대한 기준은
수험생이 잡아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출제자가 잡아줘야 수험생이 거기에 맞춰서 시험을 칠 수 있죠. 그죠? 그럼 통상적으로 내면을 다, 맞댄 면을 모두 다 잡는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럼 이 도는 맞댄 면이 상하, 좌우, 내면입니다. 그러면 맞댄 면은 사면이 되죠. 그 다음에 자, 면석, 2단 면석. 얘는 노출되는 면이 몇 면입니까? 한 면이 노출되죠. 그죠? 정면, 자, 면 부분이 1면이 노출되고, 그 다음 맞댄 면은 몇 면이 맞댄 면이 돼요? 상하, 좌우가 맞대지죠. 그러면 맞댄 면은 4면이 됩니다. 맞죠? 그러면 최종 단계, 가공 단계에서, 그죠? 도드락 단계, 도드락 64눈과 그 다음에 백눈 단계만 산출한다고만 생각해도 실질적으로 이만큼 다 계산해서 합산을 해야 되는데요. 위치를 한번 봐볼까요? 자, 얘는 지금 노출되는 면이 이 면이 노출되고, 자, 그 다음 상면이 노출되고, 이쪽 측면. 자, 이 측면까지 노출되는 세 면이 노출됩니다. 그 노출되는 세 면의 면적을 산출해 줘야 되겠죠. 그 다음 맞대는 면은 어딥니까? 이쪽 면, 그 다음 밑면, 맞죠? 이쪽 밑면, 그 다음 이쪽 옆면, 맞대죠. 그럼 이 면적을, 깊이가 어떻게 돼요? 맞댄 면이 6cm라고 그랬죠. 그러면 맞댄 면이 0.06m가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서 전체 면적을 다 산출해 줘야 되죠. 자, 이 돌은 노출되는 면이 봤을 때, 자, 이 면이 노출되고 이쪽 면 두 면이 노출되죠. 두 면. 그럼 노출되는 면 가공은 두 면을 산출해 주면 되고, 자, 맞댄 면은 어디가 맞대집니까? 맞댄 면. 그럼 얘는 상하부가 이렇게 상하부가 맞대질 거고, 그 다음, 자, 얘는 이 면과 이 면이 또 맞대지겠죠. 두 면. 총 4면에 대한 면적을 산출해야 되고, 그 다음 이 돌은 어떻게 됩니까? 노출되는 면이 이 한 면밖에 없죠. 이 한 면. 그러면, 맞댄 면으로 산출할 때는, 자, 이 면. 자, 이 면. 상부면, 하부면 다 산출해 줘야 되겠죠. 그럼 이걸 산출해서 가공 종류별로 수량을 총 산출해서 답을 제시해야 되고, 그 제시되는 요구사항은 산식을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수량 산출해야 되는 과정까지 이렇게 설명해 들어가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런 내용은 사실은 이렇게 그냥 보는 것보다 이렇게 도면을 하나 뽑아서 이렇게 각각 도면을 우리가 어떤 상호, 어떤 부재가 어떤 형태인지 정도는 우리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도면을 뽑아서 이렇게 수치를 적용해서 산출한다면 수치를 적용해서 산출하는 자체는 단순해요. 다만 구조적으로 어느 면이 맞대고 어느 면은 노출되고 이런 부분들만 판단 잘 하고 쓰면은 충분히 수량 산출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시간이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어떻게 하는지 다 설명드렸어요. 그러면 제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들이 바로 시험을 한번 쳐보세요. 그리고 검사는 꼭 하셔야 돼요. 검사까지 걸리는 시간이 얼마인지 한번 체크 한번 해보세요. 그럼 실제 시험 때 소요되는 시간은요, 이런 설명을 안 듣고 여러분 스스로 이런 판단을 내리고 시험을 치셔야 되잖아요. 최소한 1.5배 내지 2배 이상의 시간의 소요가 더 된다고 보셔야 되겠죠. 그럼 그 시간을 1.5배에서 2배를 가산해 보세요. 실제 시험에서 제한된 시간 내에 이런 시험을 칠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물론, 조금씩 이 문제도 오해의 소지와 기준 문제에 따라서 뭔가 이의제기거리가 생길 수도 있지만, 출제자의 의도에 따라서 어느 정도 이해하고 이렇게 문제를 풀어준다 하더라도 사실은 시간 소요가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시험은 그러한 부분들까지도 고려해서 출제를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출제가 어려운 거잖아요. 사실 출제하는 거 굉장히 어렵다는 거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모든 것들을 고려하고 출제돼야 되는 거는 고려돼야 바람직하겠죠. 그죠? 자, 그 다음. 자, 공정관리.
공정관리에 대해서 일단은 기단공사에 대해서는 기단공사에서 교시되는 부재가 수량이 많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뭐 가설 이런 공정은 필요 없잖아요. 그죠? 세부 공정에서. 그럼 가설은 빠진다고 보면 자, 우선은 조사를 해야 되겠죠. 그죠? 현황에 대한 조사를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필요할 거고 석질 분석 제가 석재는 석질 분석 반드시 필요하다고 그랬죠. 그죠? 이제 화강석이라 하더라도 화강석은 산지에 따라 석질이 조금씩 다르니까 기존의 돌의 샘플을 채취해서 보통 건기원 같은데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같은데 석질 분석을 의뢰하고 그럼 그 의뢰하고 다시 석질 분석 결과가 데이터가 나오고 그 데이터 값을 갖고 그것과 맞는 화강석을 구하는 데까지 그래서 부재를 수급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꽤 소요되죠. 꽤 소요됩니다. 그죠? 이런 거에 따라서 현장 대리인들은 시간 계획을 하면서 공사 계획을 전반적으로 잡죠. 그런 것들을 해서 그것과 함께 이제 현장 상황에 따라서 현장 자문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이런 석재를 이렇게 분석했더니 이 데이터 갖고 이 석재를 사용하려는데 해도 됩니까? 라고 뭐 이런 것까지 이렇게 자문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그 자문 과정 거치고 자, 건물 보강 조치. 제가 수업 시간에 기단이 해체되는 시점에서 건물 보강 조치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설명드렸죠. 그래서 기단 해체 때는 건물 보강 조치에 대한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죠? 그 다음 이제 해체 사항이죠. 그죠? 해체하면서 우리가 답안일 때는 제가 해체 조사 내용 잘 안 넣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전 조사 내용과 내용적으로 이렇게 겹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잘 안 넣는데 뭐 세부 공정에서는 해체 및 해체 조사 사항 이런 사항들을 넣을 수 있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부재가 많지 않기 때문에 얼마만큼의 왜냐면 자 인력이 얼마만큼 이렇게 투입되는지 그죠? 그리고 장비 투입 여부에 따라서 해체에 대한 걸리는 소요되는 시간을 대략적으로 판단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치석, 조립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장 정리. 현장 정리는 다 끝나고만 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공사가 끝나고 나면 그날 현장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그죠? 건조물의 안전성도 있지만 작업자의 안전성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매일매일 현장은 정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장은 상황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현장 정리 관리를 해주는 걸로 차트표에 포함시키는 경우들이 많죠.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서 예를 들어서 건물 보강 조치 이런 내용들은 왜 필요한지 뭐 때문에 필요한지 실제로 이런 거 제대로 안 됐을 때 어떤 문제점이 생기는지 석질 분석이나 뭐 사전조사일 때 어떤 내용들을 좀 판단해야 되는지 치석할 때 어떤 내용들이 조금 중요한 사항인지 정도 몇 가지 사항 정도는 조금 별도로 뽑아서 조금 더 추가적인 설명을 밑에다가 이렇게 따로 붙인다면 그 정도까지는 가능할 거라고 보여지는데 문제는 지금 1번 문제 푸는데도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얘는 시간적으로 그런 거를 상상조차 할 수 없어요. 지금은 그냥 바 차트 하나 겨우 작성할 수 있을 정도면은 뭐 정도의 시간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2번 문제는 이 출제 제가 난이도라는 거는 단순히 가로 세로 길이 곱하는 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시가 딱 그것만 안다고 지금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잖아요. 맞대는 면, 그죠? 그리고 면 노출되는 면 일일이 판단해가지고 그 부재의 면적, 최적 다 산출해야 되는 지점들이 산출해야 되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고 또 실수하기 좋은 부분이기 때문에 검사 과정까지 갖고 간다면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것을 출제위원도 본인이 문제 내면서 판단해 봤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점까지 앞으로 고려돼서 적산 문제가 나왔으면 저는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문제는요, 제가 아무리 실무에서 10년을 했던 20년을 했던 저는 제가 이 문제, 적산 문제 조금 전에 제가 수량 산출했던 기준이 뭐 예를 들어서 로스 나는 부분들을 포함시키든 빼든 상관없이 정확하게 답을 수량 산출을 해내는 사람들의 수 거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적으로. 제게 이거 실무 문제 이거 답 정확하게 맞춘 분은 제게 메일 좀 보내줬으면 좋겠어. 나는 맞췄어. 제 카페에 있으니까 카페에 나는 맞췄어요, 선생님. 제 카페에 좀 알려주세요. 도대체 몇 명이나 있는지 좀 알고 싶어. 자, 3번 문제. 3번 문제는 건대건축 범주 내에서 우리 출제 범위를 고민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자, 제가 3번 문제는 문제 분석하지 않습니다, 오늘. 다만 뭘 물어봤는지만 제가 체크해 드릴게요. 자, 요구한 게 뭐냐 그러면요. 종섭 회반죽 물식기와 그 다음에 복층유리 이 두 가지를 갖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죠? 물론 오르내리 창을 형태를 유지하면서 복층유리를 교체하는 방법일 때 복층유리를 복층유리라는 게 지금 현대 창호에서 페어 글라스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 이 두 겹으로 글라스를 유리를 하면서 가운데 공기층을 해서 외부 단열 효과를 높이는 이런 유리 시공 방법에서 여기에 들어가는
부재들이 필요한 부재들이 있겠죠. 그리고 이 페어 글라스가 설치되면 어떻게 됩니까? 유리 하중이 증가하겠죠. 그럼 하중 증가에 따라서 이 오리네리 창에 기본적으로 조금 손을 대해서 수리를 해야 되는 부분들도 발생하겠죠. 그래서 우리 수강생들 대부분 다 오리네리 창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내용들을 기술하고 오리네리 창에 대해서 주로 이렇게 답안들을 기술할 수밖에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부분 오리네리 창은 상세하게 잘 구성을 했어요. 근데 핵심 요구사항은 그게 아닌 거죠. 이 페어 글라스에 대한 요구사항인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요구사항과 다른 내용을 아무리 많이 적어봐야 제대로 된 점수를 받기는 어렵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 첫 번째 요구사항, 이 종속회반종 물식기. 종속회반종 물식기라는 건 뭐냐 그러면, 자, 현대건축에서 보통 바닥 미장 마감으로 보통 많이 하는 게 인조석, 물갈기와 테라조라는 게 있습니다. 바닥 미장에. 이것과 유사한 내용인 거죠. 그죠? 이것과 유사한 내용입니다. 이것과 유사한 내용입니다. 제가 총평 때도 설명드린 것처럼 현장에서 건대 건축 부분에서 실무적으로 반영되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죠. 뭐 설비도 들어가고 전기 배선도 들어가고 건축적인 요소로 포함되는 사항들만 하더라도 굉장히 많습니다. 전통 목조 건축 내에서도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전통적인 기법으로 설치되고 치목되고 결구되고 이런 요소들도 있지만 현대적인 요소가 반영되는 부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실무에서는 이런 사항들을 다 알아야 되겠죠. 왜냐하면 실무를 하면서 현장 대리를 하기 위해서 알아 들어가야 되겠죠. 근데 이 모든 것을 다 시험 문제에 집어넣는다? 그건 다른 상황입니다. 이 문제 자체를 문제 삼고 싶지는 않습니다. 뭐 상황에 따라서 뭐 출제위원 입장에서는 야, 여기 정도까지는 너희들이 그래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당연히 건대건축은 문화재 수리기술자가 현장 대리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너희들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도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력공단과 문화재청에서는 이 시험의 범위를 이야기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수험생들이 기본적으로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 공부를 해야 되는지의 범위 정도는 알아야 되거든요. 제가 총평 때 이야기했는 것처럼 철골 쪽부터 시작해서 콘크리트, 배건, 용접, 이런 사항들까지 어쨌든 그런 것들이 실무적으로 다 들어오니까 그런 것까지 다 해야 되는 건지를 알아야 되겠죠. 만약에 그걸 다 해야 되는 상황이면 사실 전통 건축에 대한 이해도 예를 들어서 학원에서 든다면 시공기술사 수업, 그죠?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실무적인 경험, 이 모든 것을 다 갖춰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몇 년 걸릴까요? 지금 또 기본적으로 수험 기간이 아무것도 안 하고 수험생처럼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이 그것도 아무것도 안 하고 시험 공부를 하더라도 최소 2년 잡고 시작해야 되는 시험인데 도대체 몇 년을 공부해야 이 시험을 합격할 수 있게 되는 건가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제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이 정도 선에서 제가 지나갈 거고요. 4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4번 문제가 제일 이제 수험생 사이에서 제일 이야기가 많은 문제죠. 그죠? 문제에 오류가 있는 게 아닌가 제일 이야기가 많은 문제입니다. 그럼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지를 한번 살펴보죠. 아래 도문은 정자 건물이다. 다음에 관해서 답하시오. 20점 100점이에요. 그죠? 옥부제 중에 선연제와 평연제 구분해서 모두 나열하세요. 7점. 그 다음에 평면도에 표시된 장기틀 1본이 파손되어서, 이건 변이네, 그죠? 장기틀 하나가 파손되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교체하려고 한다. 목재 수량을 해체 수량, 치목 수량, 조립 수량으로 각각 구분해서 정미 수량 개념 설명드렸죠. 그죠? 산출하고 그 근거를 서술하시오. 이렇게 나왔고, 이게 13점입니다.
그럼 이제 뭘 물었는지 알았어요. 뭘 물었는지 알았어요. 자, 평년제, 선년제, 평년제 구분해서 기술하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죠? 이거는 제가, 자, 공사 난이도에 따라서, 그러니까 치목 난이도에 따라서 평년제, 선년제, 뭐 축부제, 포부제 이렇게 제가 구분된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렸죠. 그죠? 그건 알고 있어야 되는 사항들이고, 그 다음에 그 사항들 중에 다 적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대상되는 건물이 조건이 어떻게 돼요? 맞배집, 팔짝집. 그 다음에 호첨화죠. 팔짝집 호첨화 건물에서 선년제와 평년제에 포함되는 내용들을 기술하라는 이런 내용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그죠? 그래서 뭐 사례라든가 부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포함시키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뭐 선년제에 사례를 넣는다든가 평년제에 부연을 넣는다든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요 문제 조건에 맞춰서 기술하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자, 적산 문제로 넘어가 보면, 적산 문제에서는 자, 일단은 신제로 교체해야 되는 부재는 장기틀 1번입니다. 1개. 그러면 요구사항 댁에서 치목 수량은 장기틀 하나가 되겠네요. 그죠? 그럼 장기틀이 길이가 길이값이 있고, 그죠? 장기틀 길이값이 없고, 기본적으로 수량 산출할 때는 결구턱이 만들어지더라도 이런 부분들을 공제하지 않죠. 그죠? 그래서 길이값이 L값이고, 자, 높이값, 뭐 H, 뭐 이렇게 해서 A, B, 이렇게 해서 A 곱하기 B 곱하기 L 이렇게 했을 때, 그죠? 했을 때 수량 산출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수량 산출. 이거를 제수로 수량 산출도 할 수 있고, 최적이니까 이거를 루베로도 수량 산출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수량 산출할 수 있어요. 왜? 치수만 정확하게 주어지면. 자, 그랬을 때 장기틀의 치수가 뭡니까? 자, 240에 100, 자, 240에 210입니다. 그럼 여기가 0.24가 되고, 자, 춤이 0.21이 되겠네요. 그죠? 그럼 이 L값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 L값이 주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이 L값에 대한 품셈의 기준이 있느냐? 없죠. 품셈 기준이 없어요. 그러면, 자, 시험 치는 입장에서 실무에서는 이렇게 다룰 수 있습니다. 첫 번째, 1. 자, 실제 치수값으로, 그러니까 결구되는 그 기둥에 물려지니까 그 결구되는 깊이까지 고려해서 실제 장기틀의 치수값으로 수량 산출을 하는 거겠죠. 이게 원칙적으로 제일 맞겠죠. 그죠? 그 다음 두 번째, 그냥 조금 여유치를 줘서 그냥 간사의 치수로 이렇게 설계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그냥 안목 치수로 그냥 설계해버릴 수도 있겠죠. 그러면 조금씩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이 두 사항은. 그죠? 그러면 이 사항들은 네가 왜 이렇게 간사의 치수로 설계하면 과설계지 않느냐? 그러면 발주시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실무자는 이런 사항들 때문에 내가 간사회로 설계를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이걸로 가능합니다. 왜? 하나의 딱 규정된 원칙이 있지 않기 때문에 설계 실무자들은 그 상황에 따라서 설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설계 사무실마다 제게 이런 이야기, 설계 사무실마다 다 다르던데요? 이런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실제로 설계자마다 다를 수밖에 없겠죠, 그거는. 왜? 설계자마다 그 상황에 따라서 고려해야 되는 지점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기준이 없는 경우는 기준을 설계자가 제시를 하는 겁니다. 근데 시험은 그 기준을 누가 제시해야 돼요? 수험생이 제시하는 겁니까? 수험생이 이런 1, 2, 3번의 기준을 제시하면서 시험을 치는 겁니까? 그러면 딱 그렇게 기준 제시한다고 치고 또 1번 또 장부 깊이, 결구되는 깊이 시방서 기준으로 하면 자, 납기둥일 때 장기틀이 물려드는 깊이가 자, 오픈해서 자, 한치 정도 됩니다. 그러면 15에서 30mm 정도 기둥에 물려진다고 칠게요. 그럼 둘 중에 하나에서 나는 30mm 물릴 거야. 나는 15mm 물릴 거야. 나는 구조적으로 이게 30mm 좀 더 약하니까 뭐 45mm 물릴 거야. 이런 거에 따라서 이 길이 L값 치수가 다 달라져 버리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몇 개의 답안을, 몇 개의 경우의 수를 산출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까? 이 L값이 없어짐으로 해서. 그럼 이런 경우에는 아무도 이 답이 뭔지를 모르잖아요. 그럼 이 답도 저는 기본적으로 이 L값에 대한 그 출제 기준을 제시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최종 결과를 수험생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 문제가 여기만 있는 게 아닙니다. 도면을 보면서 한번 또 봐볼까요? 도면을 보면서. 부재 산출은 단순하죠, 그죠? 뭐, 목재라고 해서 달라질 게 없어요, 그죠? 원통 인형이냐, 방향제냐에 따라서 단순하게 부재 산출이 되면 치수만 정확하면 부재 산출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 아닙니다. 부재 산출 자체가. 자, 도면을 봐보면요. 자, 우선은 이 장기틀 부재가 이 부재가 지금 해체돼야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이 부재가 해체돼야 된다는 겁니다. 자, 구조적으로 우물마루 구조 다들 잘 압니다. 물론 아주 정교하게 치목되는 내용까지 아주 디테일하게는 모르더라도 사실 완전히 디테일한 것까지 다 알 수 있으면 좋겠지만 사실 이 시험 문제에서는 그렇게 완전히 디테일한 것까지 설 수도 없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어떻게 결구되어 있는 정도는 다들 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자, 얘가 장기틀. 자, 이 기틀을 여기서는 시험 문제에서는 변기틀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통상적으로 자, 우리가 이 가장자리에 붙어 있는 귀틀에 대한 명칭이 좀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 좀 다양한 명칭들이 좀 붙을 수 있죠. 그죠? 보통 여기에 변기틀이라고 치수를 240에서 210 줘놓은 거잖아요. 얘를 보통 상황에 따라서 뭐 선귀틀 또는 꿰기틀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앞쪽에 전면부에 있는 이 귀틀을 여모귀틀 또 그 앞에 있는 중방을 여모중방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하인방을 여모중방 이런 식으로도 명칭들이 붙어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변기틀이라고 이야기하는 기틀이 그냥 문맥상 이 가장자리에 설치되어 있는 이 귀틀들을 전체를 변기틀로 이야기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럼 그렇게 이해해놓고 다시 문제를 봐볼게요. 그러면 자, 이 귀틀에 대한 치수는 장기틀에 대한 치수는 알았어요. 그 다음에 얘를 빼내려면 지금 나머지 동기틀과 변기틀들이 이 도리통의 변기틀과 이 도리통의 자 정칸의 도리통, 자 퇴칸의 도리통 변기틀이 장기틀에 보통 일반적으로 물려 있죠. 그러면 얘들이 빠져야 얘가 빠지겠죠. 그 다음에 당연히 동기틀은 장기틀에 물려 있잖아요. 그러면 이 정칸과 퇴칸의 동기틀은 또 다 빠져야 되겠죠. 근데 청판은 어디에 물려 있습니까? 이 동기틀에 물려 있잖아요. 그럼 청판이 빠져야 동기틀이 빠진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자, 이 장기틀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해했을 때 자, 정칸에 있는 모든 부재, 그 다음에 퇴칸에 있는 부재 중에 이 변기틀은 해체가 안 해도 가능하죠.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럼 이 변기틀 빼고 나머지 부재들은 다 해체되어야 된다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럼 해체 물량과 설치 물량은 동일할 거고 지금 상황에서 해체 물량과 설치 물량은 동일할 거고 치목 물량은 이 장기틀 하나면 수치만 정확하게 주어지면 어려울 게 없습니다. 기준하고 수치만 정확하게 주어지면. 그러면 동기틀 하나, 둘, 셋, 넷, 변기틀 하나, 둘, 여기 동기틀 하나, 둘, 셋, 짧은 동기틀, 그 다음 변기틀 하나, 둘, 그 다음에 청판, 여기 청판, 여기 청판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면적 나오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면적 나오면 청판 두께 줬으니까 충분히 수량 산출할 수 있죠.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수치가 지금 없잖아요. 수치가. 자, 그래서 수치를 확인 한번 해볼게요. 그냥 다른 도면을 지금 종단도 줬고 횡단도 줬기 때문에 이런 단면도를 통해서 수치를 확인할 수 있는지 한번 봐보자고요. 자, 그러면 자, 지금 상에서 문제상에서 동기틀에 대한 치수를 줬습니다. 동기틀은 치수가 210에서 자, 춤이 180 이렇게 주어졌죠. 그럼 동기틀의 길이는요? 이 길이는 장기틀이 얼마만큼 물려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럼 안목간 길이를 계산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 간 사이 길이로 계산해야 되는 겁니까? 그 다음에 이 변기틀은요? 이 변기틀은 자, 여기 변기틀 치수를 240에 춤을 210으로 줬습니다. 그럼 자, 이 치수, 단면 치수는 지금 수치가 여기만 주어졌고 여기 안 주어졌잖아요. 그럼 이 단면 치수에서 확인해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럼 종단면도 한번 봐보죠. 종단면에서 보여지는 이 치수, 이 부재. 자, 이 부재가 여기 변기틀에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춤을 한번 봐볼까요? 춤은 동기틀과 춤이 동일해 보이죠. 춤은 동기틀과 춤이 동일해 보이고 그 다음에 지금 폭은 지금 인면상에서 봤을 때 변기틀과 유사하게 보여지는 거죠. 근데 이게 유사하게 보여지는 걸로 시험을 푸는 것과 실제로 시수가 주어지는 건 상황이 다르잖아요.
그럼 내가 판단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얘와 동일하게 봐야 될 건지. 근데 단면도 보니까 단면도를 줬으니까, 안 주면 모르겠는데 줬으니까 단면도와 단면도 치수를 봐서 춤을 다르게 볼 건지를 판단을 할 수가 없잖아요. 얘도 마찬가지죠. 얘도 마찬가지. 그 다음 얘 치수를 한번 봐볼까요? 얘 치수를 하려면 횡단면도를 봐야 되잖아요. 그럼 횡단면도에서 부재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죠. 변기틀. 그럼 이 기부틀의 치수 역시 가만 보니까 지금 여기 있는 이 치수와 뭔가 좀 달라 보이죠. 춤이 달라 보이죠. 장기틀과 지금 춤이 달라, 왠지 동기틀 춤에 가까워 보이잖아요. 그런데 실제 치수는 또 장기틀과 동일한 치수로 주어졌어요. 그럼 도면을 주면 치수와 동일한 도면을 주는 게 합리적이겠죠, 사실은. 근데 사실 도면에서 치수가 조금 틀려주면, 도면에서 치수가 좀 이미지상 다르면 우선은 이렇게 주어진 치수가 우선인 게 맞습니다, 실제 시험에서는. 왜냐하면 치수를 정말 수치로 줬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수치로 주어지지 않는 이런 치수들은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것도 수치만 정확하게 주어지고 기준만 정확하게 주어지면 어려울 게 없어요. 아무것도 어려울 게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마루청판. 마루청판을 한번 계산해 보죠. 마루청판에 두께가 0.45mm입니다. 그러면 메타로 하면 0.045 메타 아닙니까? 그죠? 그 다음에 마루청판의 폭이 어떻게 됐어요? 마루청판의 폭이 540 아닙니까? 그러면 자, 폭이 0.54. 그 다음에 이 길이 이제 뭐가 있어야 돼요? 이 길이가 있어야 되죠. 이 길이. 그죠? 그 다음 이 길이가 있어야 되죠. 이 길이. 그러면 여기에서 0.045 곱하기 0.54 곱하기 L 값이 되겠죠. 그죠? 이 길이의 L 값이 얼마냐를 보면 뭐가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L 값을 알려면 자, 이 폭 알고, 이 폭은 사실 결국돼서 물렸겠지만 그 물린 폭을 실제로 수치로 줬고 두께도 줬으면 이 값은 실제로 길이가 어떻게 됩니까? 자, 여기 장기틀의 폭이 240이니까 이 반만큼이죠. 그러면 자, 지금 간 사이가 3m잖아요. 3m 마이너스 지금 어떻게 돼요? 240, 이쪽에 120, 0.12가 되네요. 그죠? 0.12 플러스 이쪽 120, 0.12 됐을 때 실질적으로 요 길이가 나오네요. 그럼 이 길이 나왔어요. 그럼 L 값을 잡았어요. 그럼 여기 L 값 또 하나 잡아볼까요? 여기 L 값. 자, 그 다음에 여기 간 사이 길이가 어떻게 됩니까? 1.5죠. 1.5 마이너스 여기는 뭐가 있냐면 수장폭이 물려있죠. 수장재가. 그럼 수장폭이 지금 몇인지는 모르겠지만 수장폭의 2분의 1이 지금 물려있는 거고 그 다음에 변기틀의 넓이가 240이죠. 플러스 0.24 그 다음에 이쪽 장기틀의 반만큼 또 물려있죠. 플러스 0.12를 1.5에서 빼낸 값이 요 길이가 되는데 뭐가 없어요 지금? 수장폭이 잘 안 보여지죠. 근데 수장폭이 제가 찾다 보니까 보여져요. 수장폭이 보여지는데 한번 봐볼게요. 수장폭이. 그럼 수장폭을 보려면 일단 단면도를 확인해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구조를 이해하면 어디 거를 보려면 어디를 무슨 도면을 확인해야 된다. 어떤 건 중단면도 봐야 되고 어떤 건 횡단면도 봐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수장폭 한번 봐보자고요. 자, 여기 보니까 하인방, 지금 이게 계좌 난간이잖아요. 그죠? 계좌 난간 상방 이런 부분의 수장폭이 지금 여기 보면 지금 작게 93. 여기서 작게 93. 이 치수가 주어진 방식이 지금 이런 치수와 이런 치수가 주어진 방식하고 지금 다르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시험침에서 여러분들 그러니까 문제지를 갖고 있으니까 수장폭이 눈에 수치가 정확하게 보이는지 한번 봐보세요. 잘 안 보여집니다. 수장폭을 출제자가 고려했다면 여기에 수장폭을 별도로 치수를 따로 주던가 아니면은 문제 조건 내에서 수장폭에서 치수를 줬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그것까지 고려하면 자, 얘는 수장폭이 2분의 지금 얼마입니까? 93이니까 2분의 93. 그럼 0.0 얼마 돼요? 0.465가 되네요. 그죠? 그럼 수장폭이 0.66465 메타가 되네요. 그럼 얘까지도 빼줘야 요 반이니까 빼줘야 요
안목 길이가 나오는 거죠. 우물만호 청판의 안목 길이. 그럼 요 길이만 나오면 개수만 더하면 되잖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수만 나오면은 충분히 최적을 구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은 아닙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문제에서 자, 근거를 서술하시오. 산식을 기술하시오와 근거를 서술하시오가 어쨌든 간에 뉘앙스가 많이 다릅니다. 그죠? 많이 다르고 지금 이 문제에서 지금 방금 전에 봤듯이 자, 이 도면을 이 장기틀을 하나 빼내기 위해서 이 우물마루의 구조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해체 범위가 어디까지 잡히는지를 설명할 수 있죠. 그러면 그걸 설명하고 난 다음에 그래서 나는 해체 물량을 이렇게 잡고 설치 물량을 이렇게 잡는다라고 설명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그러한 내용들을 설명하라는 건지 아니면 지금 이렇게 이런 설명과 함께 지금 나오는 물량에 대해서 산식을 다 적으라는 건지 제가 봤을 때는 그 근거를 설명하라는 내용으로 봤을 때는 왜 이렇게 해체되고 설치되어야 되는지를 구조적으로 결구 방식과 함께 설명하라는 걸로 보여지고요. 그럼 그런 결구 방식의 도면과 함께 내용을 설명하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수량 산출은 사실은 필요한 건 답만 필요한데 제가 답만 필요하더라도 답만 요구에 따라서 산출값만 요구하더라도 반드시 답 속에 산식 과정을 제가 기술하시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혹시라도 내가 실수해서 그 산출값이 틀리더라도 그 산출 과정이 합리적이면 채점자가 그 산출 과정을 보고도 배점을 줄 수 있는 거를 제가 줄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제가 산식까지 기술하라고 제가 이야기한 거잖아요. 그죠? 그럼 그렇게만 기술되었더라면 얘도 어쨌든 어느 정도 배점은 받을 수 있는데 그럼 여기서 근거 서술은 어느 정도 서술을 할 수 있지만 문제는 지금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수량 산출이 정확하게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시험 칠 때 수험생이 어떤 기준을 다 잡으면서 이렇게 시험을 쳐야 된다? 그리고 그나마 또 합리적이다면 이런 기준을 잡아놓은 게 합리적이다면 발주처럼 설계자가 합리적으로 이렇게 설계를 한 거를 받아주듯이 채점자가 또는 출제자가 받아줘서 그걸 그대로 점수에 반영시켜 준다면 그나마 또 합리적이겠죠.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게 조금 저는 뭐랄까요? 너무 순진한 생각이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작년 결과도 있었고, 그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어쨌든 간에 채점 기준을 제시해 주지 않는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은 모를 수 있어요. 실질적으로 다 모를 수 있죠. 근데 저는 합격생들의 복귀된 답안의 데이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배점과 제가 분석한 분석과 그들의 복귀된 답안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면 그의 채점 기준이 대략적으로 윤곽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합리적이지 않았던 적이 없었다고 말하기 어렵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간에 이 적산 문제에 대해서는 채점 기준을 제시를 해줘야 아마 수험생들이 받은 그 배점을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시험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많은 수험생들로부터 전화를 받았어요. 그 전화의 대부분이 선생님 잠을 잘 수 없습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최소 2년에서 5년 이상씩 수험생활 한 분들입니다. 선생님 이제 이 시험을 그만둬야 될까 봅니다. 저 역시 수험 기간이 길었기에 그들의 고통 너무나 잘 이해하는 입장에서 지금 제가 그들한테 어떻게 이야기해 줄 말이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이번 시험은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출제 과정에서 많은 고민이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공정하게 모든 과정들을 끌고 가기 위해서 노력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결과론적으로 이런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된 만큼
어쨌든 간에 여기에 책임 있는 분들은 어떤 여기에 대한 어떤 안들을 마련하셔가지고 채점 기준을 제시해 주신다든가 그러한 일련의 뭔가가 필요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 채점 결과들을 수험생들이 과연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의문이 들죠. 어쨌든 올해 시험 치신다고 수험생 여러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이제는 시험이 끝났기 때문에 또 새로운 시험을, 내년에 시험을 준비하셔야 되는 분들도 있겠지만 우선은 그동안 힘들으셨기 때문에 조금의 휴식을 취하시고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차분하게 그 결과를 기다려 보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문제 분석을 마치겠습니다.